사람들의 열광을 위한 콘서트장이었다는 영국의 스톤헨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세워진 인간 구조물을 두고 건설한 날짜를 추측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인데, 과학자들은 스톤헨지가 대략 BC 3000년 BC 2200년 사이에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스톤헨지가 처음에 왜 세워졌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조상들의 기념비라는 의견부터 거대한 천문학적 달력에서 외계인의 착륙장이라는 다소 황당한 설까지 이론이 분분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들어보지 못한 것이 스톤헨지가 거대한 음향 시스템의 일종이라는 것으로, 셰포드, 브리스톨, 그리고 허더즈필드 대학의 과학자들이 한 연구입니다. 스톤헨지 내에 암석을 배치한 것이 인간의 귀에, 그리고 선사시대 영국인들에게 쉽게 인지되는 음향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스톤헨지의 음향에 대한 연구에 반평생을 보낸 과학자 브루노 파젠다 박사는 이 결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는 스톤헨지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톤헨지가 고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용적인 고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스톤헨지를 세웠을 때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용도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톤헨지의 다양한 사용처 중 하나가 음악 공연장이라고 한다면, 이 기념물 건설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가 설명되는데, 스톤헨지의 작은 암석은 모두 청석 혹은 조립현무암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거의 2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끌고 온 돌로 추정하는데, 청석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큰 돌도 많은데, 이들은 왜 이런 돌을 찾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을까요? 런던 왕립예술학교 연구자들은 청석 스톤헨지 중에 많은 것이 두드리면 울리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고, 타악기 연주자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한 결과 철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철금은 독일의 실로폰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사실인지 테스트할 때 연구자들이 당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스톤헨지가 값진 문화유산이라는 사실로, 막대기로 두드려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톤헨지 내에서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에는 어느 백만장자의 요청으로 세워진 스톤헨지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메리힐의 박물관에 있는데, 주인공은 샘 힐이란 사람으로, 물론 그가 직접 세운 것은 아니고 샘의 회사에서 일하는 대규모의 작업팀이 동원되었지만, 그는 이것을 위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수없이 횡단했습니다. 샘은 스톤헨지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부자였는데, 그가 모조 스톤헨지를 세우겠다고 생각한 동기에는 고상한 면이 있어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싸우다 죽은 수백만 젊은이를 위한 기념물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스톤헨지에 대한 우세한 이론은 재물을 바치는 재단이었다는 설인데, 힐에게 1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젊은이가 무의미하게 희생된 재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힐의 기념물은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을 위해 세운 최초의 기념비였는데, 사실 스톤헨지가 인간을 살해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 주변에 매장되어 있었지만, 사형당하고 살해당했다는 흔적이 있었던 것은 극소수뿐이라 스톤헨지가 인간을 살해하는 곳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메리힐 박물관에 있는 스톤헨지는 멋진 웅장함을 뽐내며 샘힐이 묻힌 곳이기도 한데, 이 기념물이 있어서 과학자들은 스톤헨지의 앰프가 얼마나 좋은지 시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메리힐 기념물은 청석이 아니라 콘크리트나 다른 자연석으로 만들어졌지만, 독창적인 건축가들이 질감이 원래의 것에 가깝도록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셰포드 대학의 파젠다 박사팀이 그곳에서 스톤헨지 음형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는데, 메리힐의 기념물과 실제의 것 사이에 존재하는 소리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구 결과 메리힐, 스톤헨지의 울림 수준이 아주 잘 건축된 현대식 강의홀에 그것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고, 실험 결과 그곳의 음향 활동 증가가 특히 연설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원형홀은 소리를 반영하는 특성뿐이지만, 스톤헨지의 독특한 형태는 더 복잡하게 작용했는데, 원형을 이루고 있지만 간간이 틈이 있는 돌은 음파를 굴절시키고 분산시키며 음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셰포드 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것은 어떤 지점에서 발생한 음파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기보다 사방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아리의 형성을 막고 사이클 내에 있으면 어디서든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반향 효과를 내는데, 파젠다 박사의 스톤헨지 연구에 대한 신문기사 제목은 온통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톤헨지는 고대 열광의 장소였다. 디스커버리 뉴스 2013년 스톤헨지 하나의 경이로운 열광의 장소 MBC 뉴스 2009년 셰일포드 대학 파젠다 박사가 2012년에 스톤헨지의 음향을 주제로 쓴 논문. 스톤헨지는 유익했지만 매우 건조했는데 열광이란 말이나 매우 경이로운이란 말은 없고 온통 수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에 파젠다 박사가 메리힐 기념물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로퍼트 틸 박사는 스톤헨지 촉조자들이 사용했음직한 음악 스타일을 삼바 음악과 비교하며 훨씬 생생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과 대규모 밴드들과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장면인데, 그는 스톤헨지의 음향이 무아지경의 상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단순하고 리드믹하고 반복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켈 박사는 이 장면을 대중음악 연구를 위한 독립적 협회의 저널에 실린 2012년 논문 돌들의 노래에 있는 열광에 비유하기까지 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전자댄스 음악 문화 속의 열광 레이브 이벤트에 비슷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많은 해설자들이 기술한 것이죠. 만약 틸 박사가 옳다면 오늘날의 레이브나 음악 페스티벌은 히피 시대에서 연유된 현대적 퇴폐의 신호가 아니라 그보다는 긴 동면 후에 다시 효력을 나타내는 인간 문화의 매우 오랜 작품입니다. 드럼은 고유의 공명 주파수가 있어 만약 누가 특정한 템포로 드럼을 치면 더 크고 더 명료한 음색이 만들어지는데, 콘서트홀이나 강당 같은 공간도 공명 주파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주파수에 맞는 소리를 내면 공간으로 울려 퍼지는데, 매우 넓은 유리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튕길 때 나는 것과 비슷한 울림입니다. 틸과 파젠다 박사는 스톤헨지의 공명 주파수를 10Hz로 추정했는데, HZ는 주파수의 단위로 1초에 발생하는 신호의 개수를 과학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당 비트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안정된 150bpm 속도로 연주했다면 스톤헨지 전체가 티벳의 커다란 보울 같은 공명을 냈을 것인데, 플레이어 보울은 막대기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12가지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움푹 팬 주발입니다. 큰 울림이 어떻게 우리를 석기시대 열광의 무아지경으로 데려갈까라는 의문의 답은 뇌파 동조인데, 특정한 마음 상태를 유발하는 주파수가 있어 생각과 감정은 뇌파로 측정됩니다. 마음 상태가 다르면 그에 따른 뇌파의 주파수도 다른데, 예를 들어 수면은 4에서 7Hz 사이의 세타파가 관련되어 있고, 긴장이 이완되어 있거나 명상하는 사람의 뇌는 8에서 14Hz 사이의 알파파인 경향이 있습니다. 10Hz는 알파파 8에서 14Hz의 중간에 있는데, 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상당수의 북치는 사람들이 강력한 10Hz 울림을 유발하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청중들의 뇌를 동조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스톤헨지 암석은 이 음향 효과의 증폭을 위해 개조되었는데, 틸 박사는 벽이 굽어있고 매끈하게 다듬어지고 목적에 맞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안쪽의 돌은 굽어있지만 바깥 돌은 그렇지 않은 바, 이것은 음향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효과가 궁금하면 바이노럴 비트를 다운로드해 뇌파 동조 효과를 실험해 보면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양쪽 귀에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면 바이노럴 비트가 만들어지는데, 두 비트 사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진동을 유발하며 뇌를 동조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한쪽 귀에 410Hz 비트, 다른 쪽 귀에 400Hz 비트를 들려주면 그 차이인 10Hz 알파파에 뇌가 동조화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파 상태로 침잠시키도록 설계된 비트의 긴장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고, 베타 뇌파까지 증폭되도록 설계된 약간 높은 헬츠의 비트의 약한 동요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이노럴 비트가 인간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연구자들의 임상 리뷰를 보면 뇌파 동조가 두통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PMS로부터 위안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듬이 통증 완화제로 사용된 것은 기록에도 남아있는데, 음악이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 뇌의 진통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며 통증을 약화시키고 진통제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매우 위험할 때 음악이 대신 자주 사용되는데,
흉부 개복 수술을 하는 동안 모차르트 음악으로 위안으로 삼았던 한 남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흥미롭게도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지만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이 거대한 마인드 컨트롤 앰프를 설치할 정도로 음향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고대인들이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수초마다 인간이 만든 수백 가지 소리에 어떤 것은 간신히 들리는 소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고대인들은 인간이 만든 소리가 거의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술이 처음 만들어진 시점보다 2배 이상 앞서 악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데 버클리 대학의 월트 프리드만은 인간이 음악을 만든 것이 불을 만지기 시작한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약물이나 도시, 그리고 다른 위안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좋은 음악을 듣고 도파민에 취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스톤헨지 건축자들은 그들이 세운 구조물의 음향 효과를 인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개선시키는데 충분한 음악적 노하우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열광을 위한 콘서트장이었다는 영국의 스톤헨지 이야기였습니다.